그래서 아이 씨발 이거 와인 다 베렸다 좆됐다 생각했는데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탄산을 가둘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해서 이 우리의 수도사 돈베리뇽께서 존나리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안에 탄산가스를 가두는 병 안에 가두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이 스파클링 와인의 역사이죠. 이게 스파클링 와인의 역사는 사실 지금부터 300년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니까 18, 19, 20, 한 35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그 선두 주자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언제나 샹파뉴는 이제 이 전 세계 스파클링의 왕이 됐던 거죠. 상징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스페인에서 만든 이 까바는 그 까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고작 지금부터 30년도 안 된 전에 28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샴페인이 됐어요. 실제로요. 돈페리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병 먹으려고 그러면. 물론 논 빈티지의 경우에 빈티지는 뭐 도저히 가격을 뭐 그거보다 한 2배쯤 더 올라갈 테시고. 실제로 일본의 까바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이 꼬동네그로가 25,770원이거든요. 중에서도 약간 좀 비싼 한 4만 원 정도 하는 그 로저 굴라트라는 까바가 있어요. 근데 이 병도 역시 스페인어들 얄팍해. 병도 약간 얼핏 멀리서 보면 돈페리뇽과 라벨이 똑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스페인의 돈페리뇽으로 불리는 이제 로저 굴라트라는 그 스파클링이 있는데 일본에 또 이게 한심한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 무슨 방송에서 뭘 했냐면 와인 관련 사람 한 50명을 모아놓고 오늘 같이 돈페리뇽하고 로저 굴라트 가격으로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두 개의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한 거야. 오늘처럼. 근데 오늘처럼 그러면 그게 다 와인 강제이기 때문에 로저 굴라트는 혹시 못 마셔봤을 수는 있어도 돈페리뇽은 안 마셔본 사람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이른바 와인 전문가들 뭐라고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로저 굴라트가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일본에 있던 로저 굴라트가 전부 매진되는 그런 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까바는 사실은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거의 샹파뉴가 만드는 스파클링을 육박하는 놀라운 완성도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이 지난 20년 사이에 순식간에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 제가 뭐 그때 그 총수의 그 저기 뭐지 무슨 색다른 상담소인가 제가 몇 년 전에 나가서 한 것도 제일 중요한 건 까바를 여기도 얼마나 좋냐. 받침도 없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여자 좀 꼬시려고 저기 괜히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갔다가 샴페인 잘못 나갔다가는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아하게 까바 있나? 근데 보통 그런 레스토랑에 갖다 놓는 까바들은요 가격과 상관없이 전부 다 훌륭한 퀄리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잔고도 방어하면서 그리고 까바가 뭐지? 앞에 있는 사람은 까바가 뭐지? 샴페인의 어떤 이름인가?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서 이제 하라 뭐 이런 팁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방금도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차이와 우열을 논한다는 게 별로 생각보다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 얘기하고 넘어가죠.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한 피노누아, 피노메니에르 그리고 샤도네이 이 세 개의 품종 안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샤도네이만으로 이 화이트 와인 품종인 샤도네이만으로 만든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블랑 더 블랑. 블랑은 그냥 화이트라는 뜻이에요. 흰색의 흰색. 그러니까 청포도와 청포도만으로 만든 것을 따로 블랑 더 블랑 샤도네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이런 말씀 그 하셨던 어떤 분을 말씀 살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블랑 더 블랑은 특히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을 하는 굉장히 비싼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노누아, 그러니까 레드와인 적포도 품종인 그걸 만드는 것이 이제 블랑 드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는 블랙이란 뜻이죠. 우리 누아르 영화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 아니 적포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색깔 우리 와인색으로 말하는 색깔은 다 어디 있냐면 어디 있겠어요? 껍질에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에 있지 않고 껍질에 있기 때문에 그 적포도용 포도를 가지고 껍질에 물이 들기 전에 먼저 그 껍데기를 과피를 제거해 버리면 붉은색이 남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또 스파클링이나 샴페인 중에서 로제 샴페인 있잖아요. 약간 색깔이 붉은색이 있는 로제 샴페인이 또 있습니다. 이 로제 샴페인은 뭐냐면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레드 와인용 포도를 좀 껍데기를 조금 더 오래 담궈 놓는 거지. 그러면 그 붉은색이 좀 더 남고 그러고 다음 조금 남는 기진 상태에서 싹 걷어내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귀찮아. 그냥 따로 만들고 레드 와인을 나중에 섞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로제 와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샴페인은 우리가 대부분 접할 수 있는 샴페인은요 기본적으로 NV 논 빈티지입니다. 빈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보면 거의 다 논 빈티지입니다. 그냥 NV라고 해놓은 거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해의 포도만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올해 난 거, 뭐 작년 거, 뭐 재작년 거. 왜냐하면 이 스파클링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다른 화이트나 레드를 만드는 것보다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어떤 한 해 아주 좋은 해가 아니고서는 한 해의 것만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어서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샴페인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 다 MV 논 빈티지다라는 거죠. 아니면 멀티플 빈티지. 이 해 저 해 한 2개 이상의 해의 것을 모아서 만드는 거다 이거. 그런데 샴페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듣던 파이프 하이직의 샴페인 중에 2005 이런 빈티지 샴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일단 무조건 비쌉니다. 이거는 그 가장 잘된 해에 그 해에서 최상의 것만 뽑아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빈티지 샴페인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아주 잘 됐을 때 보통 한 10년 단위로 보면 한 3해 정도 3년 정도만이 거의 이 빈티지 샴페인을 내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1년 샴페인을 먹었는데 죽여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다 이거. 그래서 이런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가격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마시면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요. 이 둘이 현격한 차이를 드디어 보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 그러면 샴페인은 그러면 이런 값만 마케팅 때문에 이런 값만 존나리 비싸고 그럼 이거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스파클링도요. 그냥 만든 지 빨리 먹을수록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나 샴페인이 달리 샴페인이겠어요. 근데 샴페인의 특히 빈티지용 샴페인은 왜 비싸냐면요. 5년, 10년, 15년 숙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견디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건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왜냐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정말 돈페리뇽 2000년 빈티지의 것을 한 10몇 년이 지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딱 다른데요. 정말 색깔이 거의 짙은 황금색이에요. 여러분 저때 먹었던 그 저기 디저트 와인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짙어요. 그리고 향을 딱 맡는데 빵 반죽할 때 이스트 있죠. 그 완전 정말 그 반죽 이스트로 반죽한 밀가루 반죽 같은 냄새가 꽉 올라와요. 이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 구수하기도 하면서 숭늉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마셔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마시면 뭘 갖냐면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에 이스트가 이제 열을 가하면 토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토스트 같은 아니 곡물의 어떤 질감과 향이 물씬 나면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폼나는 건데 저는 별로 그렇게 꼭 굳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걸 마셔보고 이게 비싼 거네요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맛있는 거네요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 향과 그 시간을 견뎌낸 그 스파클링의 그 경지를 또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글쎄 뭐 그걸 굳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그렇게 5년, 10년, 15년을 버텨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빈티지 중에서도 최고의 포도알들, 포도송이들만을 골라서 만들어내는 것을 또 따로 프레스티지 퀴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샴페인 CHAMPGNE가 적혀 있고 회사 이름이 있고 밑에 프레스티지 퀴베 이렇게 딱 있으면은 빈티지 있고 프레스티지 있으면 여러분 일단 그냥 가격 얼마요? 디자인 예쁘네.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다. 이 정도 말아두세요. 우리가 먼저 이거 먹어보겠어. 자, 그러면 메토드 샹프누아즈 이거 뭐냐면 샴페인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제 화이트 따라주기 시작하세요. 자, 요 과정을 알면 이제 사실 다른 와인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은 데서 몇 개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 비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와인에 대한 그 순수하고 순박한 동경이 다 무너지는 이제 자, 첫 번째는 수학입니다. 당연히 수학을 해야 돼. 포도를 수학해야 되죠. 여러분, 한 병에 5,000원짜리 와인하고 한 병에 2천만 원짜리 와인하고 차이가 여기서부터 납니다.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 손으로 따느냐? 기계로 따느냐? 다음에 사람이 따긴 따는데 알바가 따느냐?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유학생들 프랑스 유학생들 보면요, 이게 포도 딸 때쯤 되면 그 우리 농활 가듯이 그 포도밭으로 알바를 갑니다. 포도 따는 거. 그럼 이게 알바가 따느냐? 아니면 그 마을의 그 포도밭의 주민이 따느냐? 아니면 그 주민 중에서도 프로가 따느냐? 여기서 이미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이제 그 딴 포도를 압착하겠죠. 그럼 이 포도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가지를 알만 빼내고 가지를 쳐내는 것을 재경이라고 합니다. 재경을 하느냐? 아니면 줄기 있죠. 실에다 쳐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양조가가 모든 포도를 다 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양조가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바이오머식 엿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자기 그대로 통째로.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줄기에 뭐가 많다? 타닌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줄기를 놓고 이제 와인을 이제 하면은 당연히 타닌이 높아지겠죠. 줄기를 빼버리면 당연히 타닌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를 압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얼마 정도의 기간인가? 얼마 되진 않는데요. 이제 1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 포도 덩어리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술이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발효가 되겠죠. 그 발효된 상태의 것을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효가 끝나면 이것들이 아까 우리 이제 파이프 하이지 경우는 피노 누아를 또 따가지고 했을 거고, 이쪽은 샤도네이를 따가지고 했을 거고, 이쪽은 뭐 또 피노 메니에를 따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가장 적절한 이 양조가가 그때 판단합니다. 올해는 이쪽 농사는 잘 됐고 이쪽은 덜 됐고 이거는 중간이다. 그러면 그 비율이 매년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을 체중률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류를, 이 스틸 와인을 블렌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레드 와인이면 그냥 숙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숙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파클링은 아까 발효돼서 블렌딩한 것을 2차 발효를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탄산, CO2는 어떻게 했으면 공기 중에 날아가고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스파클링을 만들면 이게 확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2차 발효를 하는데 이미 효모는 없어졌을 거 아니야. 1차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시 효모를 인위적으로 2차 발효를 해서 집어넣고, 그것을 또 설탕을 이때 집어넣는다 이거. 2차 발효를 위해서. 이 2차 발효는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샹파뉴 방식과 샤르마 방식으로 나누는데, 샹파뉴는 뭐냐면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합니다. 이제 우리 곱팔 병에, 물론 라벨은 안 붙어 있어요. 라벨은 안 붙어 있는 그 병 안에 넣고, 코르크도 아니고 이제 임시 마개를 닫아가지고 이 병 안에 하면은 이게 병 안에서 2차 병이 푹 발효를 하는 게 샹파뉴 방식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독일의 스파클링 와인은 뭐 귀찮게 그렇게 해. 그냥 통째로 그냥 병 하나하나 안 담고 큰 통에다가 발효를 시키는 2차 발효를 시키는 것을 샤르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빈티지의 경우에는 병 안에 집어넣어서 15개월 정도를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빈티지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아까 프레스티지 끼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돈페리뇽 같은 거는 6년에서 8년. 프레스티지 끼베나 돈페리뇽 같은 이제 고급은 6년에서 8년 동안을 병 안에서 이 상태로 2차 발효를 된 상태에서 숙성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는 막 병 안에서 난리가 나겠지. 근데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막아놨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리들링과 이제 데고주르망 그리고 도사주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들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 안에 수많은 이제 불순물, 앙금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팔려면 이 불순물과 앙금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그 부분도 엄청 많단 말이야. 왜냐면 안에 탄산이 2차 발효하면서 탄산이 못 나가고, 1차 발효 때는 탄산은 다 날아가고 없었지만 이건 병 안에 가둬놨으니까 얘는 이만큼이 들었잖아. 그럼
이걸 발견하는 게 돈 빼는 용 수도사의 공적이에요. 이제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빼내? 내가 무슨 뭐 마술사도 아니고, 응? 병 속에서 살을 꺼냈다 이런 거예요. 리들링은 뭐냐면 이걸 하는 리들링을 하는 사람을 리들러라고 하는데요. 병을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 있잖아. 이걸 긴 시간에서 조금씩 세우는 거야. 오늘 요만큼 올리고. 그럼 이런 몇백만 병을 조금, 그리고 또 한 5일 뒤에 와서 또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눕혀지는 병을 조금씩 아주 얘가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앙금들이 좀 밑으로서 병 입구, 병목으로 이게 다 모이겠죠. 이 과정을 리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고르주망은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모아놓고 단숨에 이제 이 고분만 싹 빼내는 거예요. 모아놓은 거를 싹 빼낸다 이거. 뭐 그까지도 이해가 돼. 그럼 빼내고 빨리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빼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술 양이 이만큼 줄어 있겠지. 그래서 딴 걸 보충해 넣어야 돼. 그만큼 빠지면 그걸 도사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충해 넣는 요만큼 없어진 부분이 뭐냐면 뭘로 채워 넣느냐? 리큐어로 채워 넣어요. 리큐어 알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샴페인에서 맛을 느끼는 건요. 나 그러잖아. 이순이가 노래 부르는 거 파는 거 들으면 이순이 목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여러분이 샴페인에서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그 포도맛보다는 맨 마지막에 도사주를 하면서 첨가하는 그 리큐어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러분 칵테일 하우스 가면 이 술 섞어주는 그 원액들 있잖아. 뭐 사과, 오렌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리큐어들이 있습니다. 그 리큐어를 첨가를 시켜주면서 당도와 향과 맛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큐어 중에서도 진짜 좀 더 달달한 걸 넣으면 그 샴페인은 당도가 높은 샴페인이 되는 거고, 당도가 낮은 걸 넣으면 굉장히 드라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샴페인도 보면 스파클링도 보면 단 게 있고 드라이한 게 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스파클링 별로 안 좋아해서 대부분이 드라이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도사주 과정에서 여러분 왜 스파클링 보면 전부 다 이런 표기가 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드신 두 개 다 브리입니다. 브리 혹은 프랑스로 읽으면 브리겠고 뭐 영어로 읽으면 부르시고, 이 브리는 뭐냐면 이제 가장 드라이한, 맨 끝에 두는 뭐냐면 제일 스윗한 달달한, 이 등급별로 점점 달콤해진다 이거야. 물론 브릿 위에 익스트라 브릿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지만 그 진짜 드라이한 거.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보면 전부 다 브릿입니다. 그 다음이 익스트라 드라이 혹은 익스트라 색. 이거는 이제 조금 드라이한 거. 그 다음이 색, 살짝 달콤해지기 시작하는 거. 드미색, 좀 단데, 조금 스위트한데, 왕창 달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스파클링 와인은 전부 다 식전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드미색이나 두 같은 경우는 뭐로도 쓸 수 있냐면 디저트 와인으로. 그러니까 꼭 스파클링을 맨 처음에 먹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좀 달콤함이 있는 드미색 두 같은. 여러분 왜 모스카토 다스티 중에서도 발포성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드미색 이하입니다. 당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마지막 입가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그래서 결국 이 당도라고 하는 이 스파클링에서 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사주 과정에서 첨가하는 리큐어의 당도와 성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면은 어제 저번 첫째 땄던 코르크 있잖아요. 최종 코르크를 드디어 재밀봉하고 이제 라벨을 붙여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이게 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일반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추가된 것은 뭐죠? 2차 발효. 다음에 데고르주만과 도사주. 요 부분만 빼면은 사실은 다 다른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